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 이상의 어떤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대 이상의 흐름이 전개된 배경에는 삼성전자도 없었고 SK 하이닉스도 없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간의 기여를 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갔다는 건 이 내용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다. 예, 요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이 변동성의 범위라는 건 어쨌든 이걸 넘어서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2.5% 씩이니까 2.5%를 한 달로 계산하면 21 거래일 정도 됩니다. 이거 중에 하루다 그러면 한 5% 정도 되니까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걸 벗어날 수 있다. 예, 벗어나는 거 한 번은 아닙니다. 한 번 벗어났다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벗어나서 쭉 움직이더라도 어쨌든 이걸 한 번으로 계산을 하고 그런 건데, 예, 그래서 상단을 뭐 돌파하고 그런 것까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수 상승은 좀 긍정적으로, 체감 지수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이 코스피는 지금 특별한 부분이 없고 환율 쪽에서 약간, 예, 환율 쪽에서 약간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1244원까지 갔다가 이제 1200원 초반대로 왔는데, 이런 배경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원화의 어떤 환율의 안정이 코스피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됐다는 건 코스피가 적어도 크게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걸 의미를 하고,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러시아 환율이, 루블화 환율이 많이 떨어졌고 절하가 됐고, 이걸로 인해서 러시아의 무역 흑자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 일종의 불황형 흑자인데, 그 국내 소비가 줄어듭니다. 경제 제재로. 근데 에너지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를 제재한다 하더라도 누가 사고도 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출은 늘고, 이렇게 되니까 작년에 러시아가 한 12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봤는데 올해는 이거 2배 이상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이렇게 흑자를 보니까 나머지 국가들은 그 이상의 어떤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러시아한테 경제 제재가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예, 헷갈릴 정도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입량이 많고 이게 에너지 가격이 국제 가격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화의 약세 요인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무역 적자. 그리고 또 하나가 원화 약세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이제 내외 금리차 역전입니다. 아마 우리도 일본처럼 이제 미국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거고, 일본처럼 장기간의 제로 금리 정책으로 가야 될 겁니다. 한국의 원화가 그래도 국제 결제 비율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우리가 순채권국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내외 금리차 역전에 따른 외화 유출의 어떤 충격을 흡수를 할 수 있고, 근데 그리고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장기간 저금리로 이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를 해야 됩니다. 그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출산율이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좀 심하게 한다, 그러면 경제 전체가 증발을 해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할 수 있는 건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지도 않을 것이지만, 지금 미국 금리가 0.25에서 0.5%고 한국이 지금 1. 이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25인지 7인지 1.25 같은데, 1.25, 네, 1.25%. 지금 한국이 1.25%입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5월, 6월, 8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세 차례 올려도 내외 금리차 역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0.5%씩 올릴 거다. 그러면 이 6월 달에 이미 내외 금리차 역전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내외 금리차 역전에 따른 어떤 영향,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외화 유출에 따른 원화 약세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 원화가 지금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지만 결국은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1,500원까지 갈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근데 개인적으로는 내외 금리차 역전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무역 적자도 원자재 가격이 한 5월 정도면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무역 적자도 다시 흑자로 전환할 거고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원화가 안정을 찾을 것이지만 지금 주어진 정부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0.5%씩 올릴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서 무역 적자가 지속될 것이고 이런 대로 간다면 1,500원을 가게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무게가 실리는데 어쨌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커지지 못하고 있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기간 조정, 환율이 변동이 커지면 또 거기에 따른 코스피 변동도 나오겠지만 그런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 안에서 기간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지금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돌고 지금 4월부터 이제 대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5월부터는 더더욱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이고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요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집이라는 게 외국에서는 일종의 소모품 개념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낡고 그래서 렌트를 주로 한다. 뭐 이런 개념이라면 한국에서의 집은 자산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 부채가 같이 포함이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그래서 집을 살 때 일정 부분 이 부채를 갖고 레버리지를 구사하는 것은 자산의 개념으로 본다면 매우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부담이 될 건 아니다. 즉 한국이 일본처럼 버블 붕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일본처럼 버블이 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처럼 뭐 대체지를 찾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버블이 끼지 않았기 때문에 완만하게 오르는 거고 이게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실제 보면 금융자산 이 비중을 봤을 때 부동산이 80% 정도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비중이고 근데 부자들의 경우는 83%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집을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자산에서 일정한 부채가 있다는 것은 단순한 가계부채하고는 성격을 달리한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가계부채라고 한다면 그냥 먹고 사는데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돈 벌어서 어떻게 갚을 거냐 이렇게 해서 부실화가 되지만 한국은 먹고 쓰는 게 아니라 집값에 묻어 있는 거고 이 부채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요 집값이 커지는데 부채는 그대로입니다. 네, 점점 자산 건전성이 높아집니다. 즉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 그 누구라도 가게라도 기업이라도 정부라도 인플레이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심지어 국민연금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마법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 크게 늘어서 600조 정도 되는데 이것 중에서 상당한 부분 국가부채입니다. 그럼 국가부채가 계속 쌓이고 그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율을 높인다. 이자로 지급되는 부채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정부도 이자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고 이게 나중에 1,000조, 2,000조 이렇게 늘어났을 때 결국은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진 거고 국가 부채가 1,000조가 있다. 통화 가치가 반토막 났다. 그럼 자연스럽게 500조가 날아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계도 마찬가지로 자산을 구입할 때 상당한 비중으로 부채를 썼습니다. 80%를 썼는데 집값이 2배가 됐습니다. 부채 비율이 40%로 줄어듭니다. 자산에서. 그래서 지금 정부가 아마 생각이 있다면 새로운 정부가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 80%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 향후에 집값을 부양하겠다라는 의지가 녹아있다. 왜냐하면 80% 대출했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90이 되고 95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가계의 어떤 부실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올릴 것이다. 국가 부채를
가장 쉽게 없애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계 자산의 건전성을 유도하는데 빚을 갚으라고 해봤자 경제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가야 되고, 기업들은 또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가장 해지를 잘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모두가 해피해지는 게 결국 인플레이션이다. 이걸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해서 잡는다? 뭐 정말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금리 인상이 그렇게 추가로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물가 상승 어느 정도 용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거기에 따른 이제 대출 규제도 풀리고 있으니까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매기가 돌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무릎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T 모티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생명도 같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쌍용차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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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변에 이제 다 한 번씩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지나갔는데 몰랐거나 아니면 아직 안 지나갔거나 예, 어쨌든 뭐 저도 한번 겪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종목을 살펴보고, 그 쌍용차까지 세 종목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구상하는 이 투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T 모티브부터 보겠습니다. 이 S&T 모티브는 지금 바닥에서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기간 조정 성격인데, 이 S&T 모티브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이 S&T 모티브 대표님을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 소문으로 듣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전기차에 대해서 아주 큰 꿈을 가지셨다가 좌절을 맛보고 부동산이 최고야 이렇게 해서 마인드가 많이 바뀌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S&T 모티브도 뭐 지금 전기차 부품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건 있지만, 어떤 오너가 이 드라이빙을 하는 부분에서는 예전보다는 좀 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초기에 이제 모터나 이런 쪽으로 관심을 받았다가 살짝 식는 모습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한 것보다 이 매출하고 이익이 늘어나는 이 기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2017년 그때보다 이제 좀 실적이나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2018년부터 그걸 이제 천천히 회복해서 아마 올해는 2016년, 17년 수준을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실적을 회복한다라고 보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적정 주가가 시총 1조 정도 되는데 지금 6,900억이니까 저평가 상태고, 그리고 외국인 매도 영향을 크게 받을 만한 덩치의 종목은 아니니까, 그리고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고, 그러면 기술적 반등 정도라도 하지 않을까. 55,000원을 한계로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단 감안했을 때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이 기술적 반등의 한계가 한 55,000원 정도로 보니까 55,000원에 가까워질수록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중장기 측면에서 보면 그런 파도를
그냥 편하게 타고 가는 것도 좋은데 중소형주들은 이 변동성에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왜냐면 언제 튈지 모르니까. 대형주들은 아니지만 중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호흡과 주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55,000원에 근접한다, 당연히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가든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줄여주는 게 대응에 심리적으로 좋고, 또 인내심을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대응이 성공을 하면. 실패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남는 게 있도록 전량 대응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대응하는 거. 요런 기조만 지키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하나생명. 네, 하나생명 바닥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 그리고 올해 발군의 실적을 냈는데 뭐 자산 가치나 실적 가치에 비하면 뭐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회계 기준 변경이나 이런 이슈가 있긴 한데,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총 자산이 거의 150조 정도가 됩니다. 예, 시중은행의 한 절반 정도 되고, 그리고 순자산이 14조 원 정도.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1조 3,520, 순이익이 1조 2,492억. 이 정도의 실적인데 시가총액이 2조 7,663억입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한 2년만 벌면 이 시가총액 다 퉁쳐버리겠네? 투자 관점에서 보면 2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그대로 남는, 권리가 그대로 남는 구조가 되는 건데, 저평가 정도로만 봐도 지금 14조 원짜리가 2조 7천억밖에 안 하니까. 근데 실적 보더라도 14조 원짜리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국 증시에서 항상 그렇지만 외면을 받습니다. 왜? 그냥 화끈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뭐 멀쩡한 종목들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개떡 같은 종목들은 잘 달리고 고평가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기술적 분석이 기본적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충분히 조정을 받고 액면가도 안 되는 주가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으니까 다시 좋아지는 부분도, 올해 내년에 좋아지는 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면 좋은 성과 따라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쌍용차 관련해서 보시면,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쌍용차가 상장 폐지된다 하더라도 뭐 매각하고는 무관합니다. 거래 정지 상태. 예, 근데 이 쌍용차 인수하겠다는 쪽에서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에디슨이 그랬고, SM도 그렇고, 쌍방울도 그렇고, 얘네들이 과연 정말로 쌍용차 인수하겠다, 그래서 저절로 주가가 올라갔을까? 쌍방울도 저절로 주가가 올라갔을까? 아니면 이걸 이슈로 해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뭔가를 했을까? 이렇게 보면 뭐 당연히 이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뭔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쌍용차하고 엮이기만 하면 오르네. 이게 쌍용차의 힘이 아니라 쌍용차를 핑계로 한다. 그러면 주가를 올리는 쪽에서 이렇게 급하게 주가를 올리는 게 왜일까? 만약에 정말 쌍용차를 인수해서 잘 될 거다, 그러면 남들 모르게 최대한 싼 가격에 천천히 사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렇게 급하게 막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은 개뿔도 없다라는 얘기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개뿔도 없는 게 있는 것처럼 이걸 통해서 보여졌으니까 또 뭔가 불나방들이 달려들겠지. 그래서 불나방들이 달려들면 물량 탁 넘기고 끝내고 쌍용차 인수 없었던 일로 한다든지, 뭐 그러면 그만이니까. 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것과 별개로 매각은 진행이 되지만, 그리고 이 쌍용차가 갖고 있는 부지가 삼성 반도체 공장 있는 인근에 아주 큰 부지입니다. 이거 만약에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공업용지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큰 가치 상승이 있을 겁니다. 이런 특혜를 노리고 이런 업체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로 한탕 해먹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진짜 정치권의 유력 인사를 잡고
특혜를 받을 만큼의 어떤 든든한 백이 있든지 두 가지인데 정치권의 인사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주가로 한번 해먹는다. 그러면 이런 거는 정말 보유하고 있다가 운 좋게 팍 올랐다. 그럴 때 탁 털어먹는 건 맞는데 이걸 들어가서 뭘 해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사 먹는다 해도 끝에는 한번 제대로 얻어 터지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뭐 몇 가지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 제안도 있고 그리고 지금 태양광 쪽으로도 제가 태양광 투자한 거 5월 초에 상업발전 들어가는 게 이제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검증이 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붕 임대한 거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100kW씩 쪼개서 이제 투자도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할 거고 전환사채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상장사도 있고 비상장사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제가 유한타 계좌 개설하신 분들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대량 발송기가 문자가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발송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내드렸는데 발송 실패가 됐습니다. 그럼 왜 안 오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고 안 오면 왜 안 오느냐 질문하시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언제 또 추가로 문자 받을 수 있게 뽑느냐 등등 하는데 사실 제가 이런 부분에 시간을 할애할 만큼 한가롭지가 못해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동산 쪽도 이제 특수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지만 이것도 한 6월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나서 그 성과를 기반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토지 작업이 95% 정도 된 거 이런데 뭐 브릿지로 간다든지 이런 안전한 투자 안전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들을 뭔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유튜브 상에 공유를 하면 또 뭐 이게 뭐 유사수신부터 해가지고 온갖 게 좀 신경이 쓰이게 되고 그렇다고 뭐 사이트에 하는 것도 뭐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 밴드를 하나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투자 동호회 같은 뭐 이런 밴드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 중이고 그게 이제 뭐 어떤 다른 용도보다는 요런 거 그냥 지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돼 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포트폴리오에 변동사항이 있다고 올려드리고 이게 문자 발송하는 것보다는 이게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히스토리도 볼 수 있고 발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뭐 전환사채 투자하실 분들 뭐 요런 전환사채가 있고 조건이 어쩌고 신청하시라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것보다는 불특정이란 부분을 이렇게 배제를 하고 투자 관련된 걸 그냥 공유를 하는 형태로 이 동호회처럼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해봤습니다. 아직 구상 단계인데 어쨌든 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부하가 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상을 하고 있다. 그 정도. 그 정도고 만약에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보완을 해서 실제로 한번 탄생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반응이 나쁘면 뭐 밴드가 뭐 귀찮게 밴드는 무슨 뭐 이렇게 되면 또 많은 거고 일단 그렇습니다. 아직 그냥 불현듯한 생각 정도고 근데 좀 체계를 갖출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투자에 대한 흔적이나 이제 데이터가 쌓여 나가고 있는데 그게 뭐 상보 시비도 그렇고 상보 시비 같은 경우도
그냥 소수 그냥 제가 아시는 분들 물론 뭐 제가 아시는 분들이 보자. 제 휴대폰에 아시는 분들이 1747 예, 1747분이나 되니까 뭐 그냥 이거를 묶는다라는 개념? 근데 이게 어쨌든 이런 잘된 경우도 소수의 분들하고 막 이 기쁨을 나누게 되니까 기회를 다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물론 뭐 보고 안 하시는 건 그만이고. 근데 어쨌든 이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게 가야 되는데 뭐 연락을 드리다 보면 먼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순식간에 끝나 버립니다. 태양광도 그 5월 달에 나오는 것도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뭐 10 명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좀 저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고 일단 뭐 구상 단계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좀 더 반영을 해서 만약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건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지금 상태가 좋다. 뭐 등등 뭐 의견이 있으면 기탄 없이 말씀 주시면 제가 잘 반영해서 우리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형태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EV 첨단 소재 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실린다는 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실린다는 건 긍정적인데 더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오른 기관 투자자들이 117,400 한 주를 샀고 외국인이 385,150 두 주를 샀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아주 오래전부터 봤는데 한 7년 정도 보고 있는데 7년 동안 보면서 이렇게까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샀을 때가 있었을까? 예, 뭐 쌍끌이 말고 한쪽에서 산 경우는 있겠지만 이렇게 쌍끌이로 이렇게 많이 산 적이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기대가 되는 흐름인데 그 기대가 된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뭐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투명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게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라는 게 뭐 TV용으로 해 가지고 삐까번쩍한 그런 건 아니고 그 외부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LED 전광판 같은 건데 LED 전광판은 무겁고 두껍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았다가 잘못하면 추락을 해 가지고 사람이 다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크게 염려할 게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태풍도 많고 지진도 많기 때문에 요 가벼운 투명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소문에는 예전에 지금 글램이라고 G스마트 글로벌 쪽에서 또 영업하던 팀들이 뭐 또 접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지금 소문일 뿐이니까. 예,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LG 쪽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쪽으로. 왜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외부 광고용이니까. 네.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위탁이 나은 부분이 있을 거고. 뭐 등등 해서 그동안 또 기술 축적도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기존 사업이 뭐 나쁘지 않고. 여기에 저게 투명 디스플레이가 더해지고 또 2차 전지 투자한 거, 전고체 배터리 업체 투자한 거 나스닥 상장했을 때 수혜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올해 이 상각 처리한 거 137억 마이너스로 마지막에 상각 처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다이나믹 디자인 지분 가치입니다. 근데 이게 전환사채가 있기 때문에 주가 내려가서 전환사채 리픽싱이 되고 그게 늘어나서 어느 정도 경영권 지분으로 갖게 되면 이 부분은 나중에 해소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더 나빠질 건 없으니까 좋아지지 않을까.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도 평판이란 거 쉽게 바꿀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처리 문제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주가 부양에 굉장히 신경을 쓸 것이지만 그게 처리가 되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호흡을 짧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거에 대한 어떤 관점보다는 중소형주들 지금 바닥에서 충분히 이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방향을 정하는 이런 표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충분히 겪었고, 그리고 그 가격 조정을 겪은 만큼의 기간 동안 또 기간 조정을 겪었고, 이러고 나서 방향을 상승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고 상승으로 잡았을 때 최소한으로 보면 이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 일반적으로 기준을 잡을 때 기술적 반등이라는 영역에서 본다면, 기술적 반등이라는 영역에서 본다면 뭐 이렇게 잡아봤을 때 한 16,000원까지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것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넘어가면 이제 기술적 반등보다 강하네, 그러면 조정받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다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라도 이거든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방향은 에너지 충분히 모아서 상승으로 방향 잡았으니까 추가 상승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바닥을 기는 중소형주들은 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어떻게 보면 되게 모범적인 방향 잡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참고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 HK. HK가 많이 올랐는데 이 HK는 지금 4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HK 4분기 실적이 매출이 269억, 영업이익 23억, 순이익 21억. 그리고 이게 어떤 분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느냐, 작년에 보면 4분기에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올해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이게. 그리고 순자산도 554억까지 늘어났고, 지금 시가총액이 459억입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 저평가 매력이 있고 실적도 잘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종목이 2,500원을 넘어가면 뭐 특별히 매력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매력이 없다라는 관점은 뭐 다른 것보다 뭔가 굉장히 아주 유니크하게 저평가되고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목 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네,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매력이 떨어진다, 2,500원 넘어가면. 그리고 과거 2,500원 위에서 밀리는 건 근 20년 이상 지속된 부분입니다. 뭐 이게 최대 주주가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관심을 못 받아서 그렇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2,500원 넘어가면 이제 평범한 종목이다, 2,500원 아래에서는 좀 유니크한 종목이다, 뭐 이런 정도로 분간을 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더 높아지면 이제 거기에 기세를 타고 뭐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 2,500원 넘어가면 매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본다면 아까 하나 찾아놨는데 현대백화점. 네, 현대백화점은 그 아이파크 사고 나고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급화 전략으로 인해서 경기도 덜 타고, 그리고 코로나 방역이 이제 수습이 되면 그 이후에 확실히 오프라인 쪽에서는 개선이 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랬을 때 이 현대백화점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모습, 그리고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이중 바닥을 만들고 개선이 된 상태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 그게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인 알아서 조심을 하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어쨌든 많이 수습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하락을. 그리고 추가로 수습을 했을 때 안정을 찾게 될 것인데,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무관한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과 무관한 체계적 위험으로 하락했다가 바닥 다지고 이제 회복해서 그 위험 이전으로 갔을 때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지금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회복하고 8만 원 이상으로 회복하게 되면 역시 매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8만 원 정도가 되면 넣어놔야지. 매력이 좀 떨어지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적을 해야 되니까 계속 보고, 그리고 삼성 SDI. 아이고. 예, 삼성 SDI가 주가가 많이 내렸다가 기술적 반등을 하는데 지금 배터리주들의 흐름 자체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이미 큰 추세가 꺾인 상태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요 60주선이 꺾인 상태고, 이게 꺾이면 이제 떨어지는 60주선을 확인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이 이후에 다시 내려와서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올라가기 힘든데, 그 이전에 올라갔을 때는 신고가니까 매물 부담 없이 쉽게 올라갔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에 물린 사람들 거 다 해소를 해 나가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점점 상승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짜증이 나니까 이제 던지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리고 하락이 쉬워지고 상승이 어려워지고, 요런 수순을 밟아서 계속 부진할 가능성이 크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쪽에는 희망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삼성 SDI는 그나마 내실 위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종목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까지 요 삼성 SDI가 요 시점에 떨어지는 60주선과 만나는 이 시점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0으로 만드는, 예, 청소를 해야 된다. 그 전에도 제가 가격은 비싸고 이제 전망은 나쁘고 실적도 안 나오고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주들을 정리를 하는, 여기서 만약에 정리를 하지 못한다, 이런 기회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정리하지 못한다면 최소 2년 이상 고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LG카드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과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것인데, 그래서 삼성 SDI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삼성 SDI가 그나마 정상적인 종목이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신규 상장을 했으니까 그런 상태인데, 요건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4월 말에 물량이 쏟아지고 7월 말에 또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추가 상승이 어렵다. 팔려고 대기를 하는 쪽이 있는데 누가 바보같이 비싸게 사주겠느냐. 그리고 뭐 니켈 가격 올라가고 그 기타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리튬 가격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수익성을 상쇄를 하는 건 일시적으로는 재고를 쌓는 걸로 해결이 됩니다. 재고 자산을 늘리면 되니까. 이 재고 자산을 늘리면 실적이 좋아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킬 수는 있는데, 이 재고 자산을 늘리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다가 안 되면 결국 큰 손실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기차 배터리주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시간을 줄 것이냐, 주가가 잘 버티고 매도할 기회를 얼마든지 준다면야 뭐 이렇게 강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커질 것이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지금 재고가 한 8,900억 늘었습니다. 8,500억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재고 자산이 늘어서 전체 자산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7천억대. 재고 쌓아서 만든 거지. 사실 이게 적자가 아닐까. 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올해 원자재 가격 오르고 아주 헐값에 수주를 한 상태에서 과연 실적을 낼 수 있을까? 실적이 나온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 다른 꼼수가 있을 것이다. 마사지가 있을 것이고. 예, 이렇게 봐야 되니까 삼성의 SDI가 60주선 터치하는 시점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은 전부 다 매도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